또 부족한 걸 식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3차 천연물 유기농 화장품 지식 연구회에 발표가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지식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산업계에서 굉장히 관심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강연 또 지식 연구를 하시고 있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도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능성 평가 연구라고 하는 딱딱한 주제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저에 대한 소개와 또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소속은 강원대학교 바이오자원 환경학 전공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자원 환경학 전공하면은 지금 무슨 학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농화학과라고 있습니다. 농생대에 농화학과가 있고 그 농화학과가 이제 이름이 변천돼서 바이오자원 환경학 전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천연물에 대한 연구, 또 교육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강원대학교에 사실 화장품과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과학과가 어떤 정규 학과는 아니고요. 이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들을 하고 있는 그런 가상학과라는 개념인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복수전공으로 화장품을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대표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친구들이 혹시 이제 여기 아마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하나의 큰 측면이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과학과 친구들의 장점은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역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문과 친구가 화장품을 알고 있다든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면접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실 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원래 전공은 화장품 전공은 아니고 저는 원래 제약 전공입니다. 약을 만들다가 학교 오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 하다가 특히 거기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학교에 와서 화장품과학과라는 것도 저희가 설립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주로 피부과학이라든지 양리학 이런 피부 양리학 쪽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 화장품 소재의 기능성 평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아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제목에는 없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식약처에 화장품 연구과 또 화장품 정책과로부터 과제를 수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요새 이슈가 있고 5년 뒤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정책 연구,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개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차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의 기능성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기능성의 유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결과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 모델을 이제 앞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하는 지정한 효능이나 효과는 예를 들어서 뭐 미백이나 중개선이나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 이제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효능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참 이제 애매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저는 의약품을 개발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죠, 사실.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은 이 둘 사이에 좀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약처에서는 이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성,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절차, 또 보고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화장품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은. 그래서 화장품은 뭐 청결, 건강, 미화에 목적하고 정상인에게 쓰고 장식을 사용되고 부작용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환자에 사용하고 일정 기간을 사용하며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는 그런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화장품이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왼쪽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유효성과 사용성, 안정성, 안전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요 유효성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용성이나 안정성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특히 요새 조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안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피부에 도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뭐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나온 그런 뭐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게 염색이 되는, 착색이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사용 금지하는 행동이었던 그런 거로부터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관심을 굉장히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시장 동향은 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 잘 하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수출도 해주시고 성장이 많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뭐가 좀 나아가냐, 이제 보시면 친환경 클램 뷰티엔 지속 가능한 원료가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이제 통계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사회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선택하겠다. 친환경적인 화장품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아모레퍼시픽 계신 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과제를 했었는데, 지금 유화제로 대부분 합성하고 있는 유화제를 쓰실 거예요, 대부분 업체들이. 근데 아모레에서는, 아모레 안 계시죠? 100% 천연물로 이용한 화장품을 만들겠다. 유화제, 보존제, 방부제 다 100%로 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98%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2%가 아직 부족한데, 그게 이제 방부제가 조금 어려워서, 근데 아마 지금은 됐을 거예요. 정말 조만간 출시가 될 텐데, 완전 100% 유기농 화장품을 지금 소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유행보다 나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는 화장품을 산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맞춤형 화장품 제조관리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두 번째에 들어가는 꼭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보가 좀 부족하다, 요리적 행동에 난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친환경적 생산, 결국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천연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런 천연물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요 천연물이 생각보다 효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천연물은 그래도 장점이라면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000개 이상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고 복합 활성 성분이 구성되어 있어서 좀 다양한 피부 효능을 하나 내지 두 개의 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뭐 멜라닌을 억제한다든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든지 또 피부 향별을 강화하는 등등의 또 피부 건강과 관련된 이런 다기능성의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천연물이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저희 이제 기능성 화장품 소재 연구 개발에 있어서 천연물에 있는 이런 효능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법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크게는 주로 피부에서 3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주름 개선, 미백, 뭐 자외선 보호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여드름 완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피부 장벽의 기능성을 회복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피순살로 인한 붉은살을 엷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임신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요 피부 장벽 기능 회복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또 소재 이런 것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주름 개선이나 미백 쪽에 대한 연구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모발 측면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재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어떻게 연구 개발하는지 그리고 또 예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박스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원료 기능성 평가다라고 하면 그냥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인정을 받죠. 요새 소비자들은 너무나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연구 결과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특허나 논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소비자들이 다 확인하고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에 따라서 기능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 예를 들어서 뭐 주름 억제 효과를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름 억제, 세포 재생, 세포 증식, 보습 등등등의 이런 효과들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연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소재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를 활용하실 때 그런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백은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화장품 소재가 많죠. 그래서 미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들 제품들도 나와 있고 해서 경쟁이 되게 좀 치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미백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또는 생성을 억제할 것인가 라는 얘기고요. 이 멜라닌을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이제 티로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생합성 경로를 차단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티로신이 도파로 산화되는 과정을 억제해야 되고, 이 항산화제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게 비타민 C죠. 그래서 다들 이제 아스코빅 애시드를 비타민 C를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도파가 도파키노이 되고 멜라닌이 형성돼서 이제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돼서 이게 이제 피부가 착색되고 검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근본적인 원인은 자외선이니까 당연히 자외선 차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그런 멜라닌 합성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밖으로 방위되어 가는 것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생성된 것을 차단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백 기능성 보조원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당나온부터 이런 아스코빌레이트, 소팔레미게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2에서 5% 정도 사용하면은 기능성 보조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뭐 전혀 미백 화장품으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새로운 원료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기획 소재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 기반 평가와 동물 대체 평가, 임상 평가를 진행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못합니다. 근데 주의 결과에 저는 동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좀 보여주긴 하는데, 동물 실험은 당연히 진행을 못하고요. 세포 기반은 주로 이 B16F10이라고 하는 멜라닌 세포에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이런 MITF나 이런 여러 가지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와 관련된 유전자를 얼마나 차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PPT를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연구 결과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했거든요. 네. 그 기능성 평가 예시라고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평가가 어떤 업체와 함께 이런 미백의 기능성을 평가한 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업체는 이 LK5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LK5는 아마 특허도 다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아마 자료는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LK5가 이제 5가지의 그런 기존의 한약으로 구성된 황금, 황백, 백성피 등등의 그런 걸로 구성된 조합이 되는 그런 소재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미 제품을 시판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사용했더니 이 소비자들이 미백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서 좀 검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시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평가 투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멜라닌을 형성하는 첫 번째 효소입니다. 이거를 억제해야 이게 미백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어렵긴 한데요. 요겁니다. 요게 이 타이로시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알파 MSH라는 놈이 있고 하나가 L-타이로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MSH는 이 M이 이게 멜라닌을 의미합니다. 멜라닌 자극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멜라닌 스티뮬레이터 호르몬이라는 뜻인데 이 멜라닌 세포에다 MSH를 주고 멜라닌의 어떤 이 타이로신을 주면 이 안에 있는 타이로신의 액티비티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멜라닌이 형성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 실제로 형성이 많이 되냐라고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MSH라는 물질을 준 건데 시험관 내에서 여기가 이제 하얀 게 좀 거무튀튀해진 게 보이시나요? 실제로 세포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이게 피부에 착색되면 이제 검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LK5라고 하는 아이를 줬더니 이제 0.04, 0.3% 증가하게 됐더니 이런 멜라닌의 양이 유의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LK5가 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냐? 0.3%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대조군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현재 알부틴 잘 아시는 미백 기능성 소재죠. 그래서 알부틴하고 같이 걸어보면 이 알부틴보다 0.3%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LK5라고 하는 아이가 세포에서 이 많이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게 감소시켜서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내고요. 이 다음에 이거를 논문을 냅니다. 논문을 내면 당연히 이제 업체에서는 요거를 이제 논문에 있는 걸 바탕으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소재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B는 이제 밖으로 생성된 아이들이고 인트라셀러는 세포 안에 있는 멜라닌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 말고 또 사실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러면 그게 왜 나타나지? 사실 이게 업체에서 하는 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멜라닌 주면 되는 건데 저희 이제 왜 나타나지라는 것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MSH라는 놈이 세포에 자극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이 타이로시네즈라는 놈을 나오고 요게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지 1, 2, 3, 4라고 하는 착색의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경로를 얘가 막느냐? 라는 것을 보면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제 작용기준 규명이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MITF, TIR, TIRP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대에서 보면 이 MSH가 작용한 다음에 1년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이제 MITF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TRP1이나 TRP2, 이런 타이로시네이즈 이런 놈들이 다 멜라닌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LK5라고 한 놈이 이러한 효소들의 활성을 줄였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규명을 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멜라닌의 생합성을 억제하는 게 단순히 그런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 어떤 마케팅 소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LK5라고 한 놈이 식약처에 신규 원료로 등록을 하게 될 때도 당연히 이 자료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주름 개선 쪽은 이제 노화의 어떤 원인이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 또 하나는 이제 레이슨 노화라고 해서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기는 주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주로
이 자외선으로 인한 또는 환경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로 피부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건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피부는 이제 표피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 안에 이제 진피층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피부의 탄탄함을 만들어주는 뭐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화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질들이 여기에 있는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 아이가 없어지는 것을 차단하면 주름 개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첫 번째로 얘기해야 게 이건 콜라겐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피부의 구조상 여기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물질이 표피를 거쳐서 진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해박적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진피로 들어가는 것은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아까 뭐 다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밖에다가 뭐 LP라고 하나요? 그런 여러 가지 제형들을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섬유화세포가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섬유화세포를 막 활성화시켜서 공장이거든요. 콜라겐 공장에서 콜라겐 공장을 활성화시키니까 생성되는 콜라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여기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콜라겐 합성 촉진. 그리고 두 번째 MMP라고 하는 좀 어려운 효소가 있는데 MMP는 주로 이 자외선 등이 여기를 쫙 쬐게 되면 이 MMP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이 해에서는 이 콜라겐을 자르는 가위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위 같은 아이를 억제하자, 즉 콜라겐을 분해되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인데 아마 화장품 쪽에서는 MMP를 억제하는 아이는 저희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거예요. 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물질들, 히아루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주름 개선 기능성 보시올리는 사실 4개가 있죠. 레티놀부터 뭐 아데노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뭐냐면 앞에 있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특이하게 구조가 지용성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잘 들어갑니다. 진피층까지. 그래서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주름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런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름성 개선을 어떻게 평가하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자르는 효소들을 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세포를 증식시키는지 또는 콜라겐 합성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비트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동물 시험에서 진행을 하는데 동물 시험은 안 되고요. 동물 대체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물 대체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에 있는 피부를 떼다가 그 안에다가 자외선을 쪄서 생성된 주름들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거나 또 인체에서 피부 탄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름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이제 막 세팅하고 있는 단계라 보여드릴 연구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UVA와 B로 되어 있는 자외선을 어떤 흡수를 차단한다든지 또는 이제 산란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자외선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거, 또는 하나는 자외선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먹어버려서 열에너지로 바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물론 이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평가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광원으로 자외선을 쏘인 다음에 여기다 물질을 주고 다음에 있는 측정 장치에서 이 자외선이 얼마나 투과하는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실험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무엇보다 이 자외선 기능성 소재가 너무 많아갖고 사실은 저는 뭐 다들 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하는 거는 이렇게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지금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또 추가적인 걸 과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기능성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한테도 하죠. 이 사람의 피부인데 이 사람의 피부를 6개 정도 점적을 하고 이 안에다가 차단제를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UV를 씌워줘서 이 어떤 아이가 발저가라고 하는 색깔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지를 통해서 실제로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는 돼지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돼지 가지고 하지는 않고 사람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려야 돼. 피부 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피부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뭐 주름이 없고 또 색깔도 하얗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피부 건강이라고 하는 건 이 피부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기능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피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뭐냐? 미용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 피부의 기능은 외부에 있는 나쁜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이 장벽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 이 피부의 어떤 톤도 좋고 이런 피부가 갖고 있는 고유 색깔, 주름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장벽 기능이 깨지면 이제 여러 가지 피부 건조라든지 민감성 피부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건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피부의 장벽을 유지하는 피부 장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피부의 구조를 봤을 때 맨 바깥쪽에 흔히 말하는 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피지막이 바깥에 쭉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막은 사실 피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피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화학적인 배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게 훨씬 낫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피부 배리어를 이제 세럼 배리어라고 하는 이 피지막을 주장이 좋은데, 이거는 사실 그런 피지막은 형성되는 거는 이제 안에 있는 물질이 분비돼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표피층과 지피층이 건강하면 피지막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표피와 지피층인데 이 표피와 지피층을 이제 피부 배려 깨졌을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발진이 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피부에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보호를 하는가, 피부 장벽을 개선을 하는가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가 있냐면 의약품과 화장품에 넘나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약품에서는 이 피부의 장벽을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에서도 항염을 쓰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항염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진정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걸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부 장벽 구조를 강화해서 여기에 있는 항염을 흔히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 피부장 개선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의 완화 효과가 되고요. 또 수분을 유지하는 이런 효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피부 장벽 개선 기능 소재는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다들 잘 아시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은 어떤 수분과 관련된 그런 아이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도 지금 기능성 소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판테놀이라는 원료가 이제 피부 장벽 기능에서 오로지 허가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테놀은 표피를 재생하고 진정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관심 있고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병풀이죠. 그래서 뒤에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병풀은 어떤 피부 진정 또 피부 장벽 개선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제 염증을 억제하면 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세포한테 이런 인터로핀-4나 설틴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면역물질을 주게 되면 피부를 깨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저희가 했던 연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 천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팔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팔수라고 하는 아이 또는 백서양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동물과 세포에서 이런 피부염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깨트린 것을 막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피부의 단면입니다. 물론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과 거의 유사합니다. 피부 단면이고 맨 바깥층에 있는 여기 표피층 이 안에 이제 진피층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이제 처리하지 않은 아이고요.
IMQ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선을 유발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아이인데 이걸 주게 되면 피부층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깨졌는데 왜 피부가 두꺼워지죠? 라고 하는데 이 건선은 되게 특이하게 이 안에 이 딱딱한 물질 섬유화가 일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좀 두꺼워지게 되는 거고 위에 보시면 표피층이 이제 깨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밖에는 되게 건조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에서 이제 요 SSH라고 하는 게 참 골목꽃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제주도에 있는 천연물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 같이 주게 되면 이 두꺼워진 아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이 아이가 얼마나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병풀, 이나무, 단팥수, 백사양 등 제주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천연 자원을 확보해서 기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피부 장벽을 깨트리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한때 이제 유행이 되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금 유행이 덜하긴 한데 이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를 했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제가 한참 막 연구 시작할 때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갖고 연구를 했는데 피부에다가 피부 세포에다가 미세먼지를 주게 되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 NRP3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NRP3는 면역 염증 복합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NRP3가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게 되고 요 증가가 되면 이 NRP3가 피부 장벽도 깨트리고 염증도 일으키고 안에 있는 면역도 과흥분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굉장히 대표적인 면역 염증 복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는 이제 MEAO라고 하는 병인데 이건 이제 바카입니다. 바카의 정유인데 바카 정유를 줬을 때 이런 것들을 줄이는 특징을 봄으로써 이제 염증을 줄이는 이러한 연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포나 동물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의 이제 기전 연구도 같이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피부 장벽을 손상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저희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소개를 드렸고요. 뒤에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기능성 소재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중기능성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식약처의 허가 심사 자료를 봤을 때 단순 하나의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고 뭐 거시형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안전성. 그래서 왜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느냐? 이 현대 소비자들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천연성,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안전성에 의해서 특히 기능성 화장품, 얼마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성 화장품에는 이런 유해 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비해서 피부 이상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 변화로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도 증감에 따라서 화장품이 갖고 있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을 한번 사서 발라봤는데 발진이 올라오면 다시는 안 바르겠죠. 그럼 발진이 왜 올라오냐? 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안전성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위의 식별, 용량 관수 평가, 위의 특성 기술 노출 평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소재가 안전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소재를 하실 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제를 하죠. 지금 얘는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쓰면 안 됩니다. 괜찮을 때.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현재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정한 자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분 안전 평가를 할 때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안전 마진이 뭐냐? 안전 마진은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샴푸를 써놨다 특정 소재에 이 샴푸를 썼을 때 노출량이 있겠죠. 뭐 하루 몇 그램 정도 쓸 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소재의 안정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 피부나 또 인체의 무해한가를 정량화한 게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전마진이 미국, 유럽, 중국 들어가시려면 소재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든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결과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지해야만 합니다. 특정 성분을 쓰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바꿉니다. 언제? 5년 뒤에. 어떻게? 이렇게 바꿉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으로. 왜 바꾸느냐? 우리나라의 소재들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시약처의 지금 정책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누가 확보해야 하느냐? 이 미국, 유럽, 중국은 화장품 및 독성 전문가가 이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레거티브 리스니까 이 필요 없는데 이 안전 평가자를 보면 앞으로 이거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해야 하는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화장품 협회 쪽에서 지금. 그래서 시각처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업계 쪽에서는 우리 못한다. 이거 너무 세한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이거 평가하냐? 뭘 평가해야 되냐면 패치 테스트, 안전 테스트, 사용성 테스트 등의 굉장히 많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데요. 지금 그걸 하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하면 현재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 배합 금지하고 배합 한도 원료 지정하거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원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 가능한 원료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신원료, 없던 원료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규격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5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하는 아이는 병풀입니다. 병풀. 사실 병풀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아이는 우리나라도 존재하고요. 근데 주로는 이제 저기 해외에 중국이나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실험을 해보면요. 상토, 흉터제상, 항염, 항노화, 피부 진정, 항균, 항진균 등 엄청나게 피부 건강에 좋은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병풀만한 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마데카소사이드나 마데카스 게시스 같은 뭐 펄페노이드 계열의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거는 거의 이런 앞서 설명드린 이 성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애매하고요. 대부분 그래서 인도,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또 중국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서 뭐 추출물 등등등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겁니다. 과연 병풀 추출물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아이가 일부 사용자에게서 피부 알러지, 자결감, 접촉성 피부염이 있다. 또 동물이지만 아세아티코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장기간 도포했을 때 약간의 발암물질이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엄청 좋은 많은 효과들 때문에 이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 수입도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171kg, 그러니까 171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알았다고 치면 글쎄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근데 이게 물론 막 엄청나게 이제 공론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시각처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풀하고 안에 들어있는 개별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병풀하고 그 안에 있는 활성 성분에 대해서 농도에 따라서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그런 시약처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공론화해서 얘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러면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어떤 소재를 갖고 계시고 그런 것을 안전성 평가하고 싶으실 때 어떠한 모델에서 어떻게 평가하면 된다. OECD 가이드라인에 어떤 걸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마 가지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뭐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또 해외 나갈 때 제공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 곧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강원대학의 우리 이기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처럼 그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자체 연구나 기술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강원대에서는 그 부분을 연구나 또 자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뭐 투어를 안 했지만 연구실에 연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싶고요. 또 조금 이거 연구에 개발 전에도 이 교수님하고 연구실에서 우리 또 경기에 계신 기업들하고 협업해 가는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교수님하고 이런 협업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 의견이 필요하시면 식사하시면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전화 우리 강원 프라자에 계신 우리 문영수 팀장 통해서 이렇게 강원대 교수님들하고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저희 이구영 교수님께서 천연물 기반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생명건강공학과의 이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강원대학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말씀드리고요. 오늘 바로 전에 이 박세진 교수님께서 우리 강원대학교 화장품과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미래융합 가상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맞는 그런 학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화장품 과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여러 주 전공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서 화장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R&D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 우리 대학에 있는 어떤 인프라 또는 여기 여러 연구진들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매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 소재 개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물론 있지만 제가 케미라고 하는 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소재 개발 쪽에 어떤 특화되어져 있는 연구자이고요. 사실은 아까 사업 관련된 회사 소개도 해주셨지만 사실 회사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연구 개발이나라는 걸 좀 알았고요. 그래서 어떤 이 소재들을 활용한 어떤 사업화 제품화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협업을 통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어떤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화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벌써 201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꽤 오랜 역사라기보다는 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7년이 지나게 됐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그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저기 박세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대학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약 개발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신약 개발하는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 활성 소재라고 하는 어떤 화장품의 소재라든지 동물 의약품 또는 동물 의약 외품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소재를 찾거나 또는 그 소재 물질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합성을 통해서 지금 위탁 연구, 위탁 그 합성을 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지금 여기 계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2개의 사이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어졌고 저희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졌고 2차례 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중기부에서 하는 그 팁스 과제라든지 지금 그 국가 신약개발 과제에 선정이 되어져서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 R&D 인력들이 그 전체의 한 70% 정도가 연구개발 하는 연구 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은 이제 크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효율 유기합성 기술을 가지고 각각의 있는 화합물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레지몰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축적을 해놨고요. 요거는 저희가 뭐 1, 2년 안에 축적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2011년도에 대학에 오면서부터 지금 현재 한 12년, 13년 동안 하나하나씩 축적되어진 그런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지금 그 신규성이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규한 물질들이고요. 그 다음에 약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효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특허가 가능한 그런 그 물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그 신약 개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는 지금 초거대 라이브러리, 지금 상용화되어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타겟하는 그런 물질들, 효능 물질들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단백질,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타이로시네이즈라든지 엘라스테이즈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겟 단백질이 있을 때 그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저희가 AI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도출해내는 이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활성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약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과 그 다음에 이 설계되어진 이 약물들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합성되어진 이 각각의 물질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하나하나씩 효능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탐색해내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화학 물질과 액티비티 간의 활성 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같은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이 신약의 후보 물질들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그 플랫폼을 이제 갖춰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실험실을 오픈한 이래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축적하게 되는데 그 전자연구노트라든지 이런 그 레지몰이라고 하는 요 DB를 활용을 해서 이 모든 실험적 결과들이 이렇게 축적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한 이 천연물의 모핵을 모방한 그런 그 유사한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다음과 같은 합성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게 되고 구축되어진 다음과 같은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AI라든지 컴퓨터 분자 모델링을 통해서 가상으로 효능이 있는 이런 물질들을 빠르게 도출해내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버추얼 스크린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어떤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비트로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약효를 평가하게 되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약물설계하고 합성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최적화되어진 그런 물질들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화장품 지식 연구회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선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용어의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 일반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박사님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그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최근에는 그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합성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어떤 심사 기준을 통과한 그런 그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되어진 이런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부르는데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기능성이 강조되어진 이런 제품들을 지금 더마 코스메틱 또는 코스메슈티컬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그 청결이나 미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예방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제품들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나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 기준 없이도 실제로 기능성이 강조되어진 피부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이 현재 개발이 되어지고 시장에 지금 그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성 화장품은 지금 2017년도에 그 화장품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튼살 완화라든지 가벼움 완화 또는 모발과 관련된 연모, 그 다음에 제모, 탈색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됨으로써 지금 10가지의 그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져 그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그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삼정 경제연구원에서 그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금 몇 가지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 M&A를 통한 선정 경쟁이 어떤 그 활발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잘할 수 있는 그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M&A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화장품 업계에도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독자 성분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화장품 업계에 가장 그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주요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만 22년도에 잠깐 떨어지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영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능별로 생산 규모를 좀 살펴보면 복합 기능성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주목할 볼 만한 것은 그 주름 개선과 관련된 그 생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그 어떤 미백이나 어떤 뭐 다른 그 기능성보다는 어떤 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드름성 피부 완화라든지 탈모 완화에 대한 제품군이 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주름 개선이나 어떤 그 여드름 피부 트러블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또는 탈모 완화의 이런 제품들이 향후에는 어떤 시장에 어떤 그 빠르게 시장에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500여 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천연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추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출물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용매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헥세인이라든지 뭐 에틸렌 클로라이드나 뭐 에트라스테이트, 뷰타놀 같은 극성도에 따른 어떤 물질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non-폴라한 그런 물질에서부터 폴라한 그런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이 추출물에는 과연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탐색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매 분해물들을 가지고 이제 생리활성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주로 이제 저희가 피부 활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약을 또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인지 기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킨슨과 뇌전증과 관련된 그런 그 생리활성 평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셋업을 해서 이런 천연물로부터 이런 생리활성을 하게 되고 생리활성을 평가하게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해물에서 어떤 물질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천연물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물질이 이런 그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천연물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종 이상의 뭐 겨우살이를 시작으로 해서 보니까 뭐 상백피, 뭐 호장근, 뭐 이력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쭉 추출을 하게 되고 분해를 통해서 이제 분해물을 만들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효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백 활성에 대한 효과가 있는 그런 천연물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타이로시네이즈에 대한 그 억제 효능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겨우살이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처리한 이 시료라든지 5번째 상백피라든지 10번째 포장근 이런 천연물들이 실질적으로 미백에 효과가 있다.